11월 3일 해병 7연대가 수동에 도착하자 그날 저녁 소름 끼치는 나팔과 풀빛 소리와 함께 중국군 124사단이 북한군 344 전차대대의 나고정차까지 동원해 대대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그러나 해병대는 공중지원을 요청하고 이어 후속하던 해병 11포병연대에게도 화력지원을 요청하여 중국군을 간단히 격퇴했습니다. 11월 4일 자정 중국군은 박격포 사격과 함께 대병력으로 별다른 전술 없이 다시 공격해왔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해병대의 주저항선을 뚫으려 쏟아져 들어왔으나 이번에도 해병의 막강한 전투력과 포병의 지원으로 몰살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1월 5일 해병은 수동 북쪽 진흥리에서 역시 11포병연대의 지원 포격에 힘입어 나머지 중국군 124사단의 잔존 예비대까지 전멸시켜버립니다. 미 해병은 불과 1개 포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만 투입시켰는데도 중국군 1개 사단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린 것입니다. 전투 같지도 않은 전투로 중국군 124사단은 완전히 말살되어 장진호 전투에도 참가하지 못했고 이후 다시는 한국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해병 7연대는 사망자 50여 명과 부상자 200여 명이 발생했지만 중국군은 사망자만 1,500명에 부상자는 그 2배가 넘는 등 피하 전사율이 무려 1대 30에 달했습니다. 사실 미 해병대의 기본 전투력과 충실한 화력, 위력적인 공군력을 감안한다면 일개 해병 연대 전투단이 중국군 1개 사단을 괴멸시킨 것이 그리 특이한 일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연전만 요구됐던 수동전투에서 개념 없는 일본 군식 만세돌격 같은 작전으로 중국군은 완편 1개 사단을 덧없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불필요한 전력의 낭비였습니다. 수동전투 후 해병 7연대 부연대장 프레드릭 다우셋 중령은 중국군의 무모한 공격에 대해 기찻길에서 중대병력의 반이 우리 기관총 사격에 쓰러졌는데도 지휘관이 호루라기를 불자 생존자들이 재집결해서 다시 행진을 시작하더군요. 우리가 무차별 사격을 가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막 생존자 10명 내지 15명이 대열을 이탈해서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중국군은 병력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개개인의 목숨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중국군의 이런 무모한 작전 형태는 별로 변하지 않았고 장진호 전투, 이어진 해병대 탈출저지 작전, 그 다음해인 1951년의 전역, 그리고 휴전시까지도 중국군의 불필요한 병력 손실은 계속됩니다. 미 해병과의 첫 대결에서 이렇듯 치욕적인 대패를 당한 구병단장 숭수르는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수동전투에 나비효과였는지 그는 장진호 저격이 들어온 미 해병 1사단을 몇 겹으로 포위해서 섬멸시키려는 편집증에 가까운 복수심에 불타 병력만 소비하고 전초적인 작전을 그르치게 됩니다. 중국군은 해병 1사단을 서부전선의 상황과 엮어서 전술적으로 완벽히 유도했습니다. 중국군 구병단 숭수로는 홍군 출신답게 야간에만 병력을 이동시키는 은밀한 기동작전으로 유엔군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작전 증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반면 당시 한반도의 미군들은 향후 작전 개요나 부대의 진출 상황이 언론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도쿄의 메가더 사령부에 의해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면서 신문 등 매스컴에 낱낱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방의 언론이 마치 중국군의 정찰병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던 것이죠. 중국군 구병단은 예하부대를 고된 행업 끝에 유엔군의 전술 유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주요 감지 지점에 속속 매복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장진호 전투에 참가했던 미해병 1사단의 주요 지휘관들은 사단장의 올리버 스미스 소장, 1연대장에는 루이스 퓰로 대령, 5연대장의 레이먼드 머레이 중령,
그리고 칠연대장에는 호모 리첸버그 대령이었습니다. 11월 25일 해병 칠연대가 마침내 유담리에 진입했습니다. 오후 늦게 3명의 중국군을 생포하여 이들을 한국군 통역관과 한국전투경찰대가 신문을 내보니 그들은 중국군 20군 소속의 84단, 59사단, 60사단이 유담리에 6일 전부터 들어와 있었으며 조만간 북쪽에서부터 미 해병들을 공격할 것이고 유담리와 하가루 사이의 연결도로를 차단할 것이며 고토리와 진흥리 사이의 도로도 역시 차단할 것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공격 시기는 2개 해병연대가 덕동고개를 통과한 직후가 될 것이지만 해병항공단의 근접 지원이 두려워 밤에 공격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이유와 시간까지 알려주었습니다. 11월 26일 서부전선에서 중국군의 2차 공세가 시작됐다는 사실이 식군단과 해병 1사단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구병단 사령관 숭수로는 준비를 마친 중국군 6개사단을 장진호 주변에 집결시켰습니다. 이제 은밀한 포위작전의 첫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때까지도 알먼드는 중국군의 징후를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고 설령 인지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어떠한 대비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1월 27일 도쿄의 메가더는 중국군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예정대로 동부전선에서도 크리스마스 공세를 시작합니다. 이에 맞춰 어쩔 수 없이 해병 1사단도 오연대를 유담리 서쪽 험준한 랑림산맥을 넘어 88km나 떨어진 미팔군과 연결하기 위해 이동시킵니다. 그러나 유담리 일대에는 벌써 중국군 79사단이 북쪽, 89사단이 북서쪽, 59사단이 남서쪽에 배치돼 있어서 이미 해병 2개 연대는 중국군 3개 사단으로 완벽하게 포위돼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군 84단 역시 장진호 동쪽 사수역 근방에 퍼져 있던 페이스 중령의 미 32연대 1대대와 맥클린 대령의 31연대 전투단을 노리고 이들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중국군의 계획은 중국군 58, 64단으로 장진호 남쪽에 해병대 사령부가 주둔한 하갈우리까지 포위한 후 장진호 서쪽에 해병 57연대와 장진호 동쪽에 미 7사단 31연대 전투단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동이 지체되어 결국 중국군 58, 64단은 다음 날인 11월 28일에야 도착함으로써 야전 비행장과 방어부대가 빈약했던 해병 1사단 사령부가 있던 하가루리 공격은 그만 취소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해병대 입장에선 천운이 날았던 셈이었죠. 만약 당시에 중국군이 의도한 바대로 작전이 실행됐더라면 아마 장진호로 진출했던 해병 1사단과 미 7사단 31연대 전투단은 27일 당일 전멸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해병대는 미국군과는 달리 중국군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단하루를 수경하더라도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대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동설안의 땅을 판다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었는데 겨우 11월이었지만 눈과 얼음의 두께가 거의 40cm가 넘는 상황이라서 미군의 휴대용 재직 야전삽으로는 도저히 참호 구축 작업이 불가능했고 전동 차량기나 폭약이 필요할 지경이었습니다. 11월 27일 밤 유담리의 밤은 하얗게 쌓인 눈과 쏟아질 듯한 밤하늘의 별들로 어찌 보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장진호 전 지역에서 소름 끼치는 나팔과 풀뿌리 소리와 함께 드디어 중국군의 공세가 시작돼 유담리의 북쪽과 동쪽을 방어하던 해병 57연대의 3개 중대가 먼저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11월 25일 장진호 동쪽 후동리에 도착한 페이스 중령의 미7사단 32연대 일대대는 급편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11월 27일 아침 동이 트자마자 해병5연대 3대대는 강계 방면으로 서진하기 위해 모두 유담리로 빠져나갔고, 이날 오후 페이스 중령의 32연대 2대대가 해병대 진지를 인수해 풍유리강 하구 북쪽에 배치되자 맥클린 대령의 31연대 3대대는 후동리에 연대전투단 사령부를 설치하고 주둔하게 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방어 준비를 하고 주둔했었던 해병대와는 달리 이들은 각 주둔지를 그저 하루만 머무는 수경지 개념으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방어 진지를 구축하지 않고 방심하였던 것이 결국 큰 낭패로 이어지고 맙니다. 특히 페이스 부대는 각 중대를 연결해주는 요지이자 가장 높은 감제고지였던 1475고지에 전혀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던 것은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군 전술상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27일 밤 11시 이곳에서도 중국군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북쪽에 있던 페이스의 32연대 1대대는 사방에서 파고드는 중국군과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특히 어디서 왔는지 A중대와 C중대 사이 도로를 타고 북한군의 T-34 전차 한 대와 Su-76 자주포 한 대가 밀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후방에 있던 화기중대에서 75mm 무반동포로 이들을 격파했는데 이것이 장진호 전투에서 유일한 중국군의 전차 운용 사례였습니다. 어쨌든 중국군은 결국 A중대 후방으로 침투하는 데 성공했으며 C중대와 B중대 사이에 비어져 있던 문제의 1475 고지를 손쉽게 점령해버렸고, 이곳은 전투기간 내내 미군을 위협하게 됩니다. 또한 북한군의 T-34 전차기 동시 통신선이 절단되는 바람에 풍유리강 하구에 있던 57 포병대대로부터 일체의 화력 지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큰 피해는 입었으나 그래도 이날 밤 전멸되는 상황은 피하며 간신히 버텨나갔습니다. 아울러 새벽 동틀 무렵에는 페이스 부대에 배속된 전방 항공통제관 에드워드 스탠포드 해병대의 유도 아래 제312 해병 전투비행대대 소속의 F-54 콜세어 전투기 4대가 도착했습니다. 전투기들은 네이팜탄과 5인치 로켓, 20mm 기관포를 퍼부으며 심각했던 지상의 상황을 가까스로 안정시켜줬습니다. 결국 이날 전투에서도 전방항공통제관 스탠포드 해병대와 그가 유도한 해병 전투비행대의 콜세어 전투기의 화력이 절대적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페이스 부대의 선전에 비해 풍유리강 하구의 맥클린 임무부대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맥클린 부대의 주력인 31연대 3대대와 57포병대대는 원형방어가 아닌 북쪽에서 내려와 급격하게 서쪽으로 꺾어지는 도로를 따라 선방어를 했었던 것입니다. 중국군은 1개 중대가 방어하던 동쪽에서 무인징역으로 밀고 들어와 대대지휘소와 57 포병대대를 철저히 유린해버렸습니다. 이처럼 대대지휘소가 쑥대밭이 되고 지휘부가 전멸한 관계로 예하 중대장들은 각자 알아서 싸워야만 했는데, 연대장 맥클린 대령도 하필 그날 전방지휘소가 있는 페이스 부대의 위치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호주 7사단 부사단장 역시 후동리에 있는 후방 지휘소에 있었는데 통신 두절로 상황 파악은 물론 지휘 역시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자리를 지키고 싸우고 있던 부대는 31연대 M중대 뿐이었습니다. 화기중대인 M중대는 81mm 박격포 소대밖에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M중대는 병력의 70%가 카투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밤새 진지를 사수하는 데 성공했으며 중대장 얼조던 중위에게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었다라는 극찬을 받게 됩니다.